아, 아.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추천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여름 날씨야, 그냥?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방송 열리자마자 달려와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예,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초콜릿이 모아지면 불타는 10미닛 강제로 추천받을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의 스티커로 망치부인방 1000명방을 매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별풍선으로는 귀한 소송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 시간 추천해주신 1184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술에 나갔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추천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브라운 아이드 걸스가 부른 오아시스란 노래 듣고 계십니다. 지금 추천 1위 나왔어요? 추천 억수로 받는 방송 1위로 나왔군요. 네. 조금 있으면, 거친 시청자가 많은 방송 1위 뜹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쫓겨난 시청자가 많은 방송 1위 뜨겠죠. 어서오세요.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팬가입해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오랜만에 오신 님들도 반갑습니다. 자, 지금 이 방송을, 해외에서 시청하시는 분들께도 반갑다는 인사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 국내에서 유튜브로 보시는 시청자분들께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가능하면 망치부인의 생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화수목금 낮 2시, 이 시간에 오셔서, 마이크 볼륨 확인 못했어요. 생방송에 동참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 마이크 볼륨 왜 이러냐. 어때요? 이제 소리 괜찮아요? 감기 걸렸나봐, 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네. 이 시간을 기다렸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경산이 34도예요? 와, 너무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날씨가요. 우리나라 이제 기후가 기후가 있고 기온이 있잖아요. 이제 기후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어떤 반복되는 패턴에 의해서 가령 뭐 아열대 기후, 온대 기후 이런 말을 쓰죠. 온대 기온, 아열대 기온 이렇게 안 써. 기온은 공기 온도를 얘기하고, 기후라는 말은 어떤 이제 기상 상황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패턴화돼서 나타날 때 그걸 어떤 기후다. 지중해성 기후, 뭐 서한 해양성 기후, 열대 기후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아열대 성향이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는, 그리고 이제 여름이 되게 길어져서, 그러니까 우리 요즘에 날씨가 겨울하고 여름 두 가지가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봄이 거의 짧아지고, 그 다음에 가을도 흔적이 없고, 그래서 9월 말 10월 달까지도 온도가 되게 높아. 10월 달까지 온도가 막 높다가,
11월 말에 갑자기 추워지고, 그죠? 그 다음에 봄에도 뭐 4월 달까지 막 추워. 4월 초까지도 막 되게 춥다가 5월에 갑자기 30도로 변해.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가 사라지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의 기후가 이제까지 유지됐던 기후가 아니야. 예. 소위 이제 온난화 현상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무슨 히말라야 산맥에 막 사람들이 그 뭐 네팔 고원이나 이런 데 막 가잖아, 사람들. 그러면 거기가 다 눈밭이었어요. 예. 그런 데가 전부 다 눈밭이었는데, 지금은 다 눈이 녹은 거야. 눈이 다 녹고 그냥 왜 그 흙밭 있잖아. 흙바탕이야. 여러분들이 왜 그 히말라야 등정하는 사람들, 이렇게 가령 뭐 마운틴 TV라든가 이런 데 보면 나와요. 근데 굉장히 나무 한 그루 없는 흙밭에서 막 사진 찍고 베이스 캠프라고 그러고, 뭐 3600m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솔직히 그게 이제 그 3600m 고지면요, 그 온도가 여기 우리 그 지상보다 굉장히 추운 거잖아. 그러니까 100m 올라갈 때 1도씩 내려가든가 할 때 그래요. 그래서 3600m 고도이면 그러니까 그 고도이면 거의 대부분의 이제 눈이 막 쌓여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은 눈이 다 녹아가지고요. 눈이 다 녹고 온도가 되게 높아졌어. 그래서 보면은 그리고 근데 눈은 다 녹았는데 거기에 나무가 자라기에는 수분이 모자라니까 또 거기 그 지역에 전부 다 흙만 드러나. 여기 지금 날씨가 정말 그 우리 어린 시절에 느꼈던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기후는 사라진 것 같아. 그리고 막 지금 북반구 같은 경우도 북반구에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나 우리 아시아나 겨울이 되면 막 그 추운 공기가 막 이렇게 북쪽에서 어느 날은 유럽 쪽으로 갔다가 어느 날은 미대륙으로 갔다가 아시아로 왔다가 이러면서 그 한파가 무지막지한 한파가 막 몰아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지구의 자연 현상이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 화산. 지금 미국에서도 북미 이쪽 서해안에 그 지진이 계속되고 있다면서요? 예. 북미 서해안에 계속 지진이 계속되고 있고, 지금 뭐 저기 뭐야, 각 조산대별로, 그러니까 그 높은 산지가 있는 뭐 알프스 조산대라든가 뭐 알프스 산맥이 있는 게 알프스 조산대, 뭐 히말라야 조산대 이런 데가 전부 다 지금 막 그 지진 이런 게 끊이질 않고 있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류가 자연적으로 멸망할 때가 된 거 아닌가. 우리가 이제 과거에 보면 공룡뼈들 있잖아요. 공룡뼈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공룡이 동시간대에 사라지잖아. 지구의 역사상 보면. 온 지구에 저기 퍼져있던 공룡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고 그 원인이 뭐냐. 그래서 뭐 위성의 충돌이냐. 그 다음에 뭐 위성의 충돌과 화산재냐. 뭐 별의별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지구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보면 그 인류의 시대가 이제 저물 때가 된 거 아닌가. 지금 이제 사실 인류가 태어나가지고 지구상에 완전히 이렇게 그 지구 전체 역사적으로 볼 때 인류가 지구에 퍼져서 산 지 얼마 안 돼. 전체 지구의 나이로 보면 얼마 안 되죠. 지금 이제 이 기후 변화도 그렇고 자연재해가 너무 늘어나고 있고, 그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지구에 이제 인류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종말을 파는 인간들이 있어.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항상 이제 그 종말 얘기가 나와. 종말론이. 내 어린 시절에 1984년에 지구가 종말이 온다. 그래가지고 84년 전에 83년 겨울에 막 애들이 미친듯이 난리였어. 그 다음에 1999년에 지구가 또 멸망을 한다. 그래가지고 15년 만에 쌩 난리가 났어. 그 다음에 2012년에 지구가 또 멸망한다고 쌩 난리가 났었단 말이야. 뭐 무슨 시기였지? 뭐 마야 시기인지 뭔지 해서 2012년에 멸망한다고. 그러면 이제
2012년에 안 망했기 때문에 좀 애들이 좀 쪽팔렸나 봐. 뭐 보통 이게 한 15년 정도 주기로 나타나. 84년, 99년, 12년. 그러니까 이제 뭐 15년, 14년 이런 식이네. 그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종말을 파는 인간들이 나와. 그래서 이제 이 과연 인류의 종말이 올 거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되게 철학적인 질문이 많잖아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지금 이대로 가면 인류가 종말이 오긴 올 것 같아. 왜 인류의 종말이 오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소수의 부자가 모든 물질을 다 착취해서 가져버리고 다수의 인류가 힘들고 가난해지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점점 그 상황이 심해지잖아. 그러면 결국은 내가 볼 때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면 전 세계 부자들이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인류 공존 공영의 길을 걷는다면 인류가 멸망하지 않겠지만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그 돈을 버는 왜 그 뭐라 그러나 AI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인공지능. 그래서 막 그 뭐지? 터미네이터나 이런 영화에 보면 인공지능이 인류를 지배하는 사회가 온다. 그런 거잖아. 매트릭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떤 기계들이 인류를 지배하는 시기가 온다. 그런 공포를 전제로 한 영화들인데 나는 그러면서 이제 그 기계가 원래 인간이 창조한 기계인데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게 되는 무서운 설정이잖아요. 나는 그 기계라는 게 나는 지금 돈이라고 생각해. 지금은 거의 돈이 인간을 지배하잖아요. 근데 이게 소위 이제 빌 게이츠라든가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이 부자들에게 계속 사인을 보내고 있어.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가면 우리가 망한다. 인류가 망한다. 그러니까는 우리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보내고 있잖아. 그게 무슨 얘기냐면 부자들도 뭔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나 지금은 이 그 부자들이 갖고 있는 돈이 돈을 먹는 상황이잖아요. 돈이 계속 돈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부자들의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는 거야. 돈이 이제 이 부자의 욕심을 지배하고 있는 거지. 그럼 이 부자의 욕심은 끊임없이 이게 눈덩이처럼 계속 돈을 굴려서 부자가 되려는 그 욕심이 결국 인류 전체의 불행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요즘에 드는 고민이 그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부자야라는, 그러니까 그게 90년대, 2000년대 초반 90년대 말 이때 부자 되세요 그런 광고가 유행했잖아요. 김정은이가 빨간색 코트를 입고 부자 되세요 이런 게 되게 유행했단 말이야. 그게 IMF 이후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사람들은 너도 나도 부자가 되길 원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부자에 대해서 굉장히 이 부자들은 천박하다. 그러니까 왜냐 졸부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부자들은 천박하고 돈밖에 모르고 그런 인간들이 그런 개념이었다가 IMF를 거치면서 부자가 되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막 한 거야. 결국은 인간의 이기심이 이제 인간성을 이겨버린 순간이었죠. 그래서 부자 되기를 막 원하는데 결국 부자라는 게 뭐냐? 부자라는 건 결국 남보다 더 가진 자를 얘기해. 근데 남보다 더 가졌다는 건 뭐냐? 남의 거 뺏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남의 것을 뺏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어. 근데 우리는 너도 나도 막 부자가 되고 싶어 해. 그러니까 인류가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내가 부자가 되는 거, 나만 부자가 되는 거, 그걸 자꾸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인간의 공동체가 지금 이제 깨질 대로 깨져가는 상황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X 어쩌고란 영화를 봤는데 AI에 대해 나왔다. 휴먼 로봇. 그래요. 이 졸부라는 게 이제 가령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땅 팔아갖고 부자 된 인간들, 그런 인간들이 이제 졸부죠. 걔네들은 이제 부자로서 훈련받지도 못했고 그 자식들도 돈을 너무나 쉽게 벌었기 때문에 돈의 가치를 모르고 그래서 막 돈을 쓰고 이제 그런 졸부들이 우리나라에 되게 많잖아. 그래서 이제 부자에 대한 그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지금은 거의 부자를 신격화하고 돈 많으면 착하다. 돈 많으면 다 된다. 이런 잘못된 가치관.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가치관을 상실해버린 거지. 돈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참 심각한, 난 이대로 가면 우리 인류가 곧 망할 거란 생각이 들어.
이대로 가면 인류가 진짜 망할 수밖에 없다. 특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어르신들은 아니, 어르신들 얘기는 뭐 나중에 하자. 어르신 얘기하니까 떠올랐어.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신랑 어디선가 듣고 와갖고 나한테 해주는데 같이 울컥했어. 어떤 치매에 걸린 아버지가 아들한테 저게 뭐냐? 그러고 물어본 거야. 까치를 보고.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까치입니다. 그러고 알려드렸대. 근데 또 저게 뭐냐? 또 묻는 거야,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아들이 까치입니다. 그리고 알려드렸대. 근데 한참 있다 또 이 할아버지가, 치매 걸린 할아버지가 저게 뭐냐? 또 물어본 거야. 이 아들이 까치요, 까치! 몇 번을 물어보냐고! 까치라고! 근데 그때 지나가던 한 노인이 말하기를, 에고, 네 아버지는 네가 애기 때 네가 저게 뭐냐고 까치를 보고 물어볼 때 웃는 얼굴로 수십 번 대답해 주셨을 거라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부모들은 그걸 알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이 아이가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부모가 수십 번 대답해줘. 까치, 응, 까치. 그러면서 그냥 웃는 얼굴로 수십 번을 대답을 해주거든요. 근데 치매 걸린 부모가 세 번만 물어봐도 자식은 까치라고 왜 자꾸 물어보냐고 이렇게 짜증을 낸다는 거죠. 그 얘기를 우리 신랑이 하는데 같이 울컥했어요. 그래요. 이제 그걸 또 술 한잔 하다가 또 그 생각이 났네. 너 어머님한테 전화했잖아. 그래서 또 이제 괜히 또 헛소리하면서 어머님을 괴롭히고 우리 어머님이 내가 전화하면 그래서 안 반가워해. 술 먹으면 막 주정을 하겠다 며느리가.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여러분 왜 동양에서 제가 그 얘기 했나요? 3년상? 왜 3년상을 치르는지 아세요? 우리 이제 옛날 말로 3년상을 치른다는 말이 있어요. 왜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식이 3년 동안 초막을 짓고 초막살이를 하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아이를 부모가 완전히 부모의 품에서 떨어져 나가는 데까지 3년이 걸린다는 거야. 부모가 3년 안고 키운다. 그래서 부모가 안고 키워준 그 3년만큼은 그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뭐라 그러나 초막을 지키면서 3년상을 지냈다는 그 얘기가 나와. 나도 이제 그걸 어떻게 읽었냐면 공자의 제자 중에 말만 많이 하는 제열하는 이제 공자가 미워하는 제자가 있었어. 이놈이 부모가 죽었는데 무슨 3년씩이나 상을 치르느냐. 1년만 치러도 충분한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니까 공자가 그래 너 그러고 싶으면 1년만 치러. 그 다음에 걔가 나간 다음에 다른 제자들한테 저 새끼 나쁜 새끼라 그러면서 왜 3년상을 치르느냐 하면 부모가 아이를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아이가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걷는 데까지 3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3년상을 지내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또 문득 이런 생각도 들어. 이런 얘기도 있어. 인간이 똑바로 걷기 위해서는 인간이 두 발로 직립보행을 완전하게 하기까지는 수천 번을 넘어져야 된다. 수천 번인가 수만 번을 넘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직립보행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애기들이 그렇잖아요. 아기들이 이제 처음에 일어서기 시작할 때 잡아서 이렇게 세우는데 조금 있으면 지가 붙들고 일어났고 머리는 커다랗고 다리는 가늘어가고 건더건더건더 하다가 넘어지고 정말 하루에도 수백 번을 넘어지면서도 계속 일어나잖아. 그래서 정말 수천 번을 넘어진 다음에 비로소 인간이 이제 직립보행을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두 발로 아이들이 걷게 되잖아. 그러면서 그 이야기의 교훈은 우리는 그만큼 많은 실패와 좌절을 딛고 일어선 사람들이다. 그러니 내 앞에 있는 사소한 좌절들에 사소한 절망들에 무너지지 말자. 이런 교훈이 있다라고 우리 딸이 또 얘기를 해주더라고. 이제 우리 식구들이 모여갖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저런 이제 각자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 어제 책을 읽은 얘기, 이런 얘기를 막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대화가 끝이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어저께는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가다가 꿍했죠. 애기들 막,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바로 주방, 아니 뭐라 그러나, 뒷베란다 밑에가 놀이터예요. 이게 봄이 되면 그런 소리가 들려.
삑삑삑삑 으악 그러니까 이제 애가 이제 그 삑삑이 신발을 신고 걷는 거야. 이 삑삑삑삑 걷다가 쿵 넘어진 거지. 엄마가 아이고 이런 소리가 들려. 으악 애가 울어. 조금 이따 또 픽픽픽픽 엄마가 아이고 그러면 으악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애기들이 그 넘어지고 울고 다시 일어나는 걸 반복해서 비로소 걷게 된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엄마가 안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해줬어. 3년상이 그런 거래. 그때 우리 딸이 그럼 난 5년상을 치러야 돼서 왜? 했더니 엄마 나 5살 때까지 안고 다녔다며. 그쵸. 저는 우리 딸을 5살까지 안고 다녔어요. 나는 우리 딸을 내가 앞에 가면서 애를 잡아 끌고 걸어간 적이 없어. 언제나 이렇게 걸음마를 막 배웠을 때는 딸을 앞에다가 걷게 하면서 내가 내 앞을 보면서 딸이 내 앞에 걷게 했지. 왜냐면 뒤로 끌고 가면 애가 막, 보통 애들이 막 엄마 발을 못 따라가서 막 넘어지고 그러잖아. 빨리 걸어야 되면 안고 가고, 그 다음에 항상 아이가 앞에서 걸어가면서 상황을 대처할 수 있게 하면서 걸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5살까지 안고 다녔어.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사람 물어보는 거야. 얘는 못 걸어요? 그러니까 애가 5살 때 걔가 키가 커가지고 7살만 했단 말이야. 그래서 걔를 막 안고 다니니까 동네 사람들이 얘 못 걷냐고. 항상 안고 다니니까. 그리고 물어봤어. 우리 딸이 이제 자기는 그러면 5년상을 치러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니야. 그런 거 안 해도 돼. 엄마는 초상 안 치러도 돼. 막 이런 얘기를 이제 했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사실 이제 요즘엔 제가 기본적으로 고민하는 게 뭐냐. 우리가 이제 지금 정치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 꼴이 말이 아니야. 나라 꼴이 말이 아닌데 그러면 이 나라 꼴이 말이 아닌 이유는 정치 세력이 말이 아니라서 그래.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정치 세력을 그 자리에 꽂아준 게 누구냐? 그럼 우리들 스스로라는 거죠. 예. 우리들이 결국 그들을 그 자리에 꽂아준 거야.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지금 나라 꼴을 엉망으로 놓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 옛말이 아니라 이제 그 정치학적으로 어느 나라나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을 반영한 정치 체제를 갖게 된다. 결국 우리나라의 정치 수준은 결국 우리 국민의 수준이라는 거죠. 그게 되게 가슴 아픈 얘기야. 되게 가슴 아픈 얘기인데 우리는 그 말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원래 우리 민족이 내가 지난번에 방송하려다 지난주에 딴 데로 샌 얘기인데 원래 우리 민족이 굉장히 철학적인 민족이에요. 굉장히 똘똘하고 어느 나라 민족보다도 우리 민족이 굉장히 철학적인 사람들이었어. 내가 지난주에 하다 말은 중국사 얘기 딴 데로 샌 건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유교의 가장 발전한 소위 유교에서 가장 발전한 어려운 내용이 성리학이라는 건데 그 성리학을 가장 열심히 연구해서 집대성을 한 것이 우리 민족이다. 그래서 성리학에 대해서 공부하는 서양의 철학자들이 우리나라 도산서원에 와서 성리학을 공부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원래 불교는 인도에서 만들어졌지만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실 이 동양에 존재했던 경전 중에 그 경전을 가장 집대성해서 만든 게 우리의 팔만대장경이라는 거야. 고려의 팔만대장경. 그래서 실제로 불교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해인사에 와서 팔만대장경을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이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도요. 지금 전 세계의 선교사들의 이제 세계적인 선교사 그룹들이 있는데 그런 세계적인 선교 집단의 최고 선교사들이 다 한국인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 철학에 대한 공부도 우리가 제일 열심히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굉장히 영리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철학적이고 그래서 옛날에 정말 농사를 지었던 농민들도 이렇게 경구를 이야기할 만큼 굉장히 철학적인 민족이었는데 우리가 1801년 정조 사후에 세도 정치 60년 그 다음에 이 외세 침략기 그러면서 일본 제국주의 지배 이걸 쭉 받으면서 지금 이제 210년 동안을 나라 꼴이 엉망이 되면서 우리 국민들이 철학을 상실하게 된 것 같아. 철학의 부재.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인간이란 무엇인가? 철학이 뭐냐면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예요.
그게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냐. 내가 어린 시절에는 내가 진짜 중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는 국민학교라 그랬었어. 그럴 때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매우 연약한 동물이다. 독을 갖고 있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뭐, 뱀처럼 독을 갖고 있지도 못하고, 뭐, 날카로운 이빨이나, 퓨마처럼 달리기를 잘하거나, 뭐, 무슨 맹수처럼 힘이 세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유일한 힘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거다. 사회를 구성해서, 사회 공동체를 통해서 생존할 수 있는 동물이다. 그런 얘기를 어렸을 때 되게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해서 우리가 배웠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자라서 대학을 갔고, 그래서 이 인간의 공동체, 우리 민족 공동체, 이 국가 국민 공동체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살았단 말이야. 근데 90년대에 소위 이제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그 90년대부터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된 다음부터는 철학이 완전히 사라진 거야. 인간의 공동체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고, 인간의 공동체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고, 남아있는 건 뭐냐? 이기심. 오로지 돈.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 근데 이 돈이라는 게요. 예. 돈이라는 게 어떤 힘이 있냐면, 돈은 계속 돈을 불러. 돈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더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해. 그래서 계속해서 돈을 더 갖고 싶어 하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모습이 되느냐? 나중에 돈의 노예가 돼. 인간 중에 돈을 많이 가지고도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인간들이 드물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이 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90년대 이후에 전 세계가 20년 동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냐면 돈 놓고 돈 먹게 해왔어.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양극화가 너무 심해졌단 말이야.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냐? 부자의 자식이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의 자식은 가난해지는,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단 말이야.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다 보면 어떤 문제가 터지냐? 미국이 대표적이에요. 미국이 뻑하면 폭동이 일어나잖아. 미국이 뻑하면 폭동이 일어나요. 그거 알죠? 흑인하고 그러니까 흑인에 대한 경찰의 폭력, 이 문제 때문에 미국이 뻑하면 폭동이 일어나. 그러면 이런 뻑하면 일어나는 그런 폭동들이 뭐에 영향을 미치느냐? 주가에 영향을 미쳐. 주식에 영향을 미쳐요. 이 사회가 불안정해지면 이 불안정한 사회에 대한 그 숫자가 바로 주식에다가 영향을 미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 부자들인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재산의 상당수가 주식이란 말이야. 절반 이상이. 그러면 그 절반 이상의 주식이 주가가 요동을 치면 재산의 정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안정적으로 지키려는 방법이 뭐냐? 사회를 안정화시키는 거야. 그러면 사회를 안정화시킨다는 건 뭐냐 하면 소위 그 가난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 그게 사회적 안전망이거든. 가난한 사람들이 도저히 이 불평등한 경제적인 상황을 못 견디고 들고 일어나서 폭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길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자들이 돈을 지키는 방법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건데, 옛날에는 그러니까는 1800년대 후반에 마르크스가 1800년대 중반이죠. 1800년대 중반에 마르크스가 자본론이라는 책을 써. 그 자본론이라는 책이 그 유럽을 강타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이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지금처럼 잠깐만. 저 중계방이 생긴 걸 몰랐어? 예. 네. 이 마르크스가 했던 얘기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이제 유럽의 경제 상황이, 소위 이제 천민 자본주의라고 불리어지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윤을 추구하는, 그러니까는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게 1700년대부터 산업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1700년대에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시민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산업혁명이 일어나. 그래서 시민혁명이라는 건 소위 자본가들이 권력을 쟁취하는 과정이었고 자본 시민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귀족이 아닌 사람들이 권력을 쟁취하는 게 시민혁명이었다라면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그들이 이제 사람을 기계로 대체하는 과정이야. 산업혁명 우리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결국 산업혁명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인간의 노동력을 기계로 대체하는 과정이었던 거야. 그게 산업혁명이라고. 그래서 기계제 대량 생산이 완성되면 그게 산업혁명인데 그러면서 점점 인간이 이제 그 기계 부속물로 줄어들게 돼. 그러니까 처음에는 남자 어른들에게 일을 시키고 한 가족이 먹을 만큼 일당을 주다가 이 부자들이 이 자본가들이 어떻게 하면 내 물건을 많이 팔까? 좀 더 같은 물건을 싸게 팔면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 가격을 낮출 수 있지? 근데 물건의 가격은 공장을 짓는 땅을 빌리는 돈, 공장을 짓는 비용, 그 다음에 그 공장에 있는 기계에 들어간 원자재 값, 그 다음에 그 기계를 굴리는 노동자의 임금, 자본가의 이윤, 요 5가지가 합쳐서 물건의 가격을 형성하는데 그 중에서 이거 자본가가 결정을 못해. 사장님이 마음대로 결정을 못해. 땅 파는 사람 마음이야. 그 다음에 공장을 짓는 돈도 그 공장을 지어주는 사람이 결정해. 그러니까 사장님이 못 깎어. 원자재 값도 원자재 파는 사람이 결정하고 사장님이 못 깎어. 그럼 사장님이 깎을 수 있는 게 2가지야. 하나는 이윤, 하나는 임금. 그러면 사장들은 자기의 이윤은 절대 포기를 못하니까 임금을 깎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어른의 임금을 절반으로 해서 여자를 데려다가 일을 시켜. 그러다가 여자한테 주는 돈도 아까우니까 그 여자들을 자르고 청소년을 데려다 일을 시켜. 그러다 청소년도 돈이 아까우니까 점점 어린애들로 일을 시켜서 막 8살, 10살 이런 애들한테 일을 시킨 거야. 그러면서 뭘 했냐? 임금을 계속 깎아나간 거야. 월급을 계속 깎아나간 거죠. 그래가지고 1800년대 후반에 어떤 모습이냐면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에 이미 어떤 문제가 있냐면 너무나 가난해지는 거야. 노동자 가정들이 너무나 비참해지고 가난해지는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이렇게 계속해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는 결국 노동계급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고 이게 자본주의를 망하게 할 것이다. 노동자들이 나중에 폭동을 일으켜서 자본가들의 재산을 뺏을 거다. 그걸 경고한 게 마르크스주의야. 그 마르크스주의를 소위 레닌이라는 사람이 가져다가 소련에 적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택동이 중공에다가 적용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노동자의 당, 공산주의 정당이 나타나서 자본가들을 물리치고 그 노동자들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든다. 이런 마르크스의 이론이었어. 근데 마르크스의 이론의 핵심은 뭐였냐면 아주 발달된 서구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런 노동계급이 집권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 레닌의 소련이나 그 다음에 여기 그 모택동의 중국은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라 농업 국가였어. 그래서 둘이 망했단 말이야.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라서 그 소련의 공산주의나 중공의 공산주의는 진짜 공산주의가 아니야. 사이비 공산주의였던 거지. 그러면서 사실 이제 동독이 그러니까 옛날에 그 공산주의의 메이저 3국이 소련, 중공, 동독이었단 말이야. 사실 동독이 그나마 얘네들 중에 가장 발전된 산업 국가였다고 치는데 동독의 흔적은 히틀러 이후의 냉전 시대에서 공산주의를 받아들였는데 동독 같은 경우도 아직 산업이 다 발전하지 못했어. 독일이 유럽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산업혁명이 늦었다고. 통일된 국가가 늦게 나오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제 그 동독도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라고는 보기가 좀 어려웠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잘못된 공산주의가 세계를 한 1945년부터 89년, 90년까지니까 한 45년을 냉전체제로 지배가 되면서 그 당시에 그 45년 동안에는 자본주의 철학을 그래도 공부했어. 왜? 공산주의 사상하고 경쟁해서 사상적 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본주의 철학을 되게 강조하고 인간이란 인간성, 인권.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공산주의의 이론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뭐였냐면 공산주의는 독재국가다.
인권을 상실한 독재 국가이지만 자본주의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이걸 강조했던 거야. 그래서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교육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내 어린 시절에는. 89년 이전에는. 그래서 이 자본주의 진영에서 그 자본주의 국가들이 이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교육을 굉장히 강화하고 인간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게 결국은 뭐냐면 공산주의의 독재 정치를 비판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조됐지만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보면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인권, 민주주의 이런 걸 막 배우고 자랐단 말이야. 그런데 90년대 이후로 그 민주주의 교육이 이상해진 거야. 민주주의 철학 자체가 흔들렸고 그 다음에 인간의 이 철학 자체가 상실이 되면서 지금은 사실 우리가 거의 철학 교육을 못해. 그 옛날엔 도덕이라는 도덕 시간, 바른 생활, 도덕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는 내가 90년대 중반에 그 학원가에 가서 내가 사회를 가르치니까 도덕까지 가르치라는 거야. 중학생 도덕까지도 가르치라는 거야. 왜냐면 이제 그 국민윤리가 그러니까 윤리 과목이 고등학교 사회탐구로 들어가니까 그 중학교 도덕도 사회선생님이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제 도덕책도 가르치게 됐어요. 90년대 중반 이후에. 근데 내용을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야. 도덕 교과서의 내용이 이 중학교 아이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인 거야. 그래서 애들이 도덕 교과서를 공부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도덕이라는 교과서 내용이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애들이 도덕 시험을 막 40점, 50점 맞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도덕 교과서를 딱 봤더니 우리 어렸을 때는 진짜 선과 악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으면 도덕 만점 맞았어. 착한 거, 나쁜 거, 착한 애랑 안 착한 애를 구분하면 도덕 만점 맞던 시대였는데 이게 점점 아이들의 도덕 교과서가 그러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내용이 너무나 어려워서 애들이 도덕을 공부를 안 하게 돼. 그러니까 국민윤리도 공부를 안 하게 돼. 결국 이 도덕이나 국민윤리가 철학을 가르치는 내용인데 철학 공부를 안 하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대학교에 들어가서 여러분 요즘에 대학교에 성범죄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특히 명문대에서. 명문대 성범죄들이 굉장히 심해. 그게 왜 그러냐? 공부 잘해갖고 명문대를 간 애들인데 도덕적 사고를 못하는 거야. 예. 도덕적인 사고를 못하게 돼버리는 거야. 애들이 착하고 나쁜 거를 선악 구분을 못해. 그리고 걔네들의 기준이 뭐냐? 사실 되게 무서운 거예요. 무전 유죄, 유전 무죄. 돈이 많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유죄다. 우리는 그걸 되게 당연하게 받아들였잖아. 그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야. 무전유죄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한 게 70년대부터 무전유죄란 말이 나왔단 말이야. 근데 그때는 약간 비판적이었지만 지금은 거의 사회가 그렇게 운영이 되잖아요. 그죠? 조연아 봐봐. 분명한 죄가 있고 그 죄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선 집행유예 받잖아. 예. 그걸 우린 또 당연하게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회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그럼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 민주주의가 밥 먹여줘요. 원래 민주주의의 목적은 국민을 밥 먹이기 위해 만든 거야. 그래서 민주주의와 국민의 먹을 거리, 민주주의와 경제는 별개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경제 민주화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살아야 된다. 그게 민주주의의 출발이야. 소위 민주주의라는 게 어디서 나왔어요? 시민혁명에서 나온 거야. 시민혁명이라는 게 뭐야? 단지 귀족들이 귀족이란 이유만으로 놀고 먹으면서 모든 부를 착취하던 시대, 그 귀족 사회의 신분제도를 타파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자기 노동의 대가를 챙겨서 부유해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게 민주주의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라는 건 밥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밥 먹여주지 않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닌 거야. 근데 우리가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 그러니까 민주주의란 국민이 다 같이 골고루 잘 산다는 걸 전제로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고민을 못했던 거야. 그래서 민주주의는 정치, 돈은 경제 구분해서 생각했잖아요. 그걸 하나로 합친 게 경제민주화란 개념이야.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과거의 귀족 신분사회로 돌아가는 거를 멈추고
그 올바른 인간의 철학을 정립을 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 우리 방송이 사실 이제 내가 늘 요즘에 고민되는 게 그거야. 사실 이제 지금 보면 정치권에 희망이 없잖아요.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도 질 거고 후년에 대선도 질 거야. 나는 그 뭐 저기 야권 대선 주자 모임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비웃었잖아요. 그거 이름 바꿔. 무슨 대권 주자 모임이 아니라 김칫국 모임이라고. 지네끼리 모여 앉아고 김칫국 먹어도 안 돼. 지금 이 꼬라지로는 내년 총선 반드시 망하고 후년 대선도 반드시 망해. 그럼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럼 이제 우리 국민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그 나는 이제 진다는 전제를 가지고 그러면 결국은 왜 우리가 졌는가에 대한 진지한 우리의 민주주의의 역사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87년 국민들이 들고 가는 1960년에 우리가 한번 그 4.19 혁명을 일으켜서 민주주의 권리를 찾았고 그리고도 계속해서 독재 박정희에게 뺏기고 전두환에게 뺏기면서 27년에 잘못된 독재 시대를 거쳐서 다시 87년에 민주헌법을 찾았지만 그 뒤에 우리는 27년 동안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켜왔는가? 제대로 발전시켰는가? 민주적 철학을 완성했는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27년 만에 민주주의를 뺏긴 거거든요. 민주주의의 그 권리를 다 뺏기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또다시 27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이 철학을 바로 정립하는 거, 그게 우리가 가야 될 바다. 국민들이 정말로 무엇이 옳은 것인가? 지금은요, 사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잖아. 박근혜가 비정상의 정상화. 정말 황당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 비정상적인 걸 정상이라고 우기겠다는 거 아니야. 이게 뭐냐? 지금 기준을 상실했어. 우리나라가 지금 운영되는 모습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이게 선진국들이 다 그런 것 같아, 내가 볼 땐. 내가 볼 때 선진국들이 대체로, 그 소위 돈이 기준이 되고, 돈이 권력을 가진 다음에 그들이 곧 법이야. 돈 권력이 법이 돼서 지금 모든 민주적 가치, 철학적 기준, 이런 게 전부 다 상실돼 버린 거지. 그러니까 지금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가 정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런 모습. 하다못해 총리 후보를 봐도 그렇잖아요. 이게 다 뭐에서 오냐? 우리들의 철학의 부재라는 거야. 나는 사실 요즘에 고민이 우리 진짜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 대한노인회에서 뭐 그 노인의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0세로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 그러면서 뭐 저기 왜 갑자기 70세로 바꾸느냐 그랬더니 뭐 지금 노인들이 스스로 65세 노인이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70세로 바꿔야 된다. 정말 개소리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65세가 되면 소위 노인 복지의 대상이 된단 말이야. 근데 그 노인 복지의 대상이 되는 연령을 70세로 늘려서 그래서 결국 노인 복지의 수혜자를 줄이려는 거거든. 한마디로 가난한 노인들에게는 그 부자 노인한테는 65세가 70세로 늘어나는 거 아무 문제 없어. 그런데 가난한 노인들에게는 65세가 되면 노인연금을 받거나 아니면 정말 전철요금이라도 무료가 되거나 그런 그 뭐라 그러나 생존과 직결된 복지 혜택을 받게 되는 게 65세란 말이야. 그런데 그 65세 연령을 70세로 늦추겠다. 그런 목적이 뭐냐면 소위 박근혜가 지금 공무원 연금 제도를 개혁하면서 막 깽판을 치니까 박근혜를 우쭈쭈한 할아버지들이 우리 공주를 도와줘야지 이러면서 65세를 70세로 연장하자. 그러면서 뭐 노인연금을 받는 시간을 후퇴하자 이러면서 지금 이제 70세 얘기가 나온 거야.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한 가지 또 방점 따로 강조하고 넘어갈 거. 내가 왜 65세 이상 국회의원 공천 주지 말라 그랬냐. 65세면 현행법상 65세는 정년이라고. 노인이야. 전철 공짜로 타는 나이. 한마디로 이제 고생했으니까 이제 65세부터는 사회적으로 그 연금 받으면서 편안하게 살아라 그런 나이야. 그래서 내가 65세를 얘기했는데 65세의 기준이 뭐냐? 65세 이상 공천 주지 말라 그랬더니 65세의 기준이 뭐냐 그러면서 막 들이대는 요원들아. 현행 그 노인 기준이 65세 이상이야. 그래서 내가 65세 이상은 공천 주지 말라 그런 거야. 오케이? 자, 좌우지간.
나는 무슨 생각이 드냐. 우리 지금 노인분들이 소위 이제 그 우리나라 지금 이제 이 박근혜 정부가 노인하고 젊은 세대,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를 이간질을 하잖아요. 이간질을 하면서 어차피 소위 요즘에 텔레비전에서 유행하는 뭐 무슨 시월드 뭐 이러면서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막 갈등하는 거 막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텔레비전 드라마나 이런 데에서도 고부간의 갈등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 고부간의 갈등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그 소위 어머니 세대와 부모 세대와 이 장년 세대를 이간질을 시키는 걸 목적으로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자식 새끼 키워봤자 소용없다. 자식들한테 더 이상 그 기대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박근혜 정부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 그러니까 우쭈쭈 우리 공주로서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노인들에게 뭐 진짜 2, 30만 원짜리 일자리를 만들어주면서 굉장히 생색을 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노인들은 그 2, 30만 원짜리 일자리를 받아먹고 막 박근혜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알려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 뭘 알려드려야 되냐. 왜 노인들이 청년들의 일자리에 관심 가져야 되는가? 왜 청년 실업 문제가 왜 노인들의 관심사가 돼야 되냐는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솔직히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이제 국민연금에 대해서 설명했던 방법이야. 2007년, 8년에. 내가 이제 우리 김구태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할 때 노인 빈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그 노인 빈곤의 원인이 뭐였냐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IMF 이후에 자녀들이 막 실업 상태가 된 거야. 실직 상태가 돼가지고 그 노인분들에게 그 뭐라 그러나 더 이상 용돈을 주지 못하는데 사람들이 늘어난 거야. 그 전에는 뭐 노인분들을 모시고 사는 가정들도 있었다라면, 사실은 이게 80년대부터 핵가족이라는 게 일반화돼서 그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사는 세대가 줄어들었다고. 물론 아파트를 더 많이 팔아먹기 위해서 핵가족을 더 강조했고, 그래서 부모는 아파트에 못 산다. 그러니까 부모는 시골 살고, 그 부모하고, 그러니까 조부모는 시골 살고, 아빠, 엄마와 자녀 세대만 아파트에 살아야 된다. 이걸 애들에게 핵가족이라고 막 가르쳤어. 그러면서 부모 세대하고 가구가 분리됐고, 그런 다음에 부모들에게 자녀들이 월급을, 그러니까 용돈을 보내줬는데, 이게 IMF 이후에 자녀들이 실직 상태가 되면서 부모들에게 더 이상 생계 지원을 못하게 된 거야. 그러면서 노인들의 빈곤 문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게 IMF 때문이에요. IMF 때부터 노인들의 빈곤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우리가 이제 2004년부터 7년까지 내가 여의도에 있으면서 보니까 그때는 어땠냐? 실제로 자녀들 중에,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노인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게 생계비 지원을 달라. 자식들이 용돈을 안 주기 때문에, 자식들이 용돈을 안 줘서 나는 생활비가 없다. 그런 노인들이 많아. 그런데 그런 노인분들이 국가로부터 어떤 지원도 못 받는 거야. 이유가 뭐냐? 자녀들이 너무 부자라서. 자녀들이 집도 있고 직장도 있고 뭐 연봉도 높으면 부모 세대에게 국가에서 아무런 혜택을 안 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 국가에서 그 당시 그때 고민했던 게 뭐였냐면, 그러면 일단 이 노인들에게 먼저 선지급을 하자. 먼저 선지급을 하고 그만큼을 자녀들에게서 세금으로 걷는 문제. 부자 자녀들한테 세금으로 걷어서 먼저 부모에게 우선 지급하고 그 자녀들에게서 세금으로 그 복구하는 그런 거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었어. 그러면서 그걸 제도화한 게 국민연금이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을 내가 먹는다는 개념이 아니었던 거야. 뭐냐?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해.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해서 국민연금을 내. 그러면 그 국민연금을 내는 돈은, 그거는 지금 연금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그걸 나눠주는 거야.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또 일자리를 얻고 걔네들이 돈을 받아서 국민연금을 내면 그 돈으로 또 우리 세대가 사는, 그게 국민연금의 원리란 말이야. 근데 이미 2004년이 됐을 때 청년 실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래서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된다. 그래갖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창업을 많이, 젊은 애들한테 창업을 많이 하라 그러면서 스몰 오피스, 홈 오피스 기억나요? 소호라는 단어?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나라는 가진 게 인적 자원밖에 없다. 그러면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그 미래 세대를 먹고 살 길을 찾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전국에다 광랜을 깔아. 광랜을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물러났어. 그 광랜을 이용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창업 지원을 해준 거야. 그래갖고 소호라 그랬고 스몰 오피스 SO 그 다음에 홈 오피스에서 HO 소호를 막 지원 육성하는 그런 걸 발전시켰단 말이야. 그래갖고 젊은 애들이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막 취업이 안 됐단 말이야. 취업이 안 되니까 너도 나도 이제 이 온라인 쇼핑몰을 막 운영을 해가지고 그걸로 막 애들이 나름대로 창업해서 잘 사는 애들이 꽤 있었어. 잘 나간 애들이 꽤 있었단 말이야. 근데 언제 싹 망했어? 이명박 때. 이명박 때 그 소호들에 대해서 엄청난 세금을 때려버린 거야. 그래갖고 그 세금, 모든 주고받는 소득이 다 잡히면서, 그래가지고 이명박 때 소호, 뭐라 그러나, 온라인 쇼핑몰 운영했던 젊은 애들이 죄 망하고 한 10분의 1? 10%에서 15% 정도만 살아남은 거야. 예. 그때 이명박이 세금을 엄청 매기면서 그 당시에 왜냐하면 뭐라 그러나 언론에 계속 그런 뉴스가 나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했는데 벽돌이 배달됐다. 그런 뉴스 봤던 기억나요? 그게 아주 단골로 나왔던 뉴스야. 정기적으로 그 뉴스가 나오는 거야.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벽돌이 배달됐다. 그런 뉴스가 정기적으로 나와.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뭘 권장하냐면, 그래서 돈을 그냥 업자에게 직접 보내는 게 아니라 중간자에게 먼저 돈을 입금을 하는 거야. 그럼 중간 은행에서 그 입금을 받아서 물건을 받은 다음에 업자에게 주는 그런 중간의 유통 구조를 만들어서 온라인 쇼핑몰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목적이 세금을 걷기 위해서였어. 실제로 어느 쇼핑몰이 얼마나 돈을 버는지 알기 위해서 그래서 그 중간에 돈을 거쳐가는 기구를 만들었던 거야.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쭉 파악한 대로 그걸로 세금을 매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금을 많이 매겼겠어. 그러니까 망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전부 다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년 실업 문제가 이명박 이후에 극대화된 이유가 노무현 정부 때는 온라인을 이용한 그리고 온라인을 이용해서 막 앱 개발이라든가 그러니까 무슨 컴퓨터 프로그래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양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막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게임 산업 같은 경우도 노무현 때는 굉장히 많이 지원해줬어. 그래서 게임을 개발할 수 있도록 되게 많이 지원을 해줘서 소위 젊은 청년들이 뭔가 창의적인 일자리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근데 이명박이 돼서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야? 게임 산업 제재했잖아. 게임 산업을 제재하고 그 다음에 이 소호 산업을 제재하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길을 다 막아버린 거야. 그래서 청년 실업 문제가 더 극대화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지금은 청년들이 거의 일자리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는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들 중에 소위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사람이 4%밖에 안 돼. 96%가 정규직으로 취업을 못한다는 얘기야.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아침에도 전화 받았어. 서울대 연고대 출신의 강사들로 구성된 자기네들은 가외 교습 단체라고. 그래서 전화를 받아. 아니 서울대 연고대 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들이 애썼겠어. 그런데 그렇게 서울대 연고대 졸업하고 가외 교사 한다니까. 그만큼 취업이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제 지금 청년 실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는데 지금 우리 노인들은 청년 실업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지금 사실 5, 60대 청년 실업 문제가 나하고 무관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막 박근혜를 가장 열광적으로 지지한 사람이 60, 70대야. 지금 60, 70대 어르신들은 그 청년 실업 문제는 나하고 별개다. 그 새끼들은 돈 벌어봤자 나한테 아무 관계 없다. 그러니까 나한테 2, 30만 원짜리 일자리를 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왜 그러냐? 지금 60, 70대 노인들이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100세 시대야.
요즘에 어르신들 있잖아요. 요즘에 어르신들 돌아가신다고 그래갖고 가서 보면 80세 후반, 90세 초반이 많아. 그죠? 지금 뭐 70대 중반에 죽는 어르신들 드물어. 지금 막 그 어르신들이요. 막 열심히 운동하잖아. 제일 열심히 운동하는 게 어르신들이야. 등산 열심히 하고, 걷는 거 열심히 하고, 마을에 무슨 저기 체육시설 같은 데 전부 다 노인분들 운동하고 있잖아. 짜게 안 먹고 운동하고, 그러니까 노인들이 점점 건강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의 60, 70대 어르신들이 앞으로도 30년 더 살아야 돼요. 앞으로 30년을 더 사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노인연금, 그거 지금 3, 40대, 그러니까 4, 50대가 돈 내는 거야. 30대는 거의 지금 일자리를 못 갖고 있잖아. 지금 30대가 이제 지금부터 10년 지나면 40대야? 40대 백수가 되는 거야? 20, 30대 백수가 10년 뒤엔 3, 40대 백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4, 50대 중에 50대가 10년 뒤면 60대 백수가 돼. 이제 이제 돈을 못 벌어서 국민연금 내는 돈이 없어. 40대가 은퇴하면 이제 끝나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때 60, 70대 분들은 지금부터 15년 뒤면 지금 받는 노인연금이 안 나온다고. 이게 너무 극단적인 게 아니라 이게 그 연금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들의 이론이야.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보여? 미안해. 이게 들어올 때 이거 그 지능 검사를 못 해가지고 예. 미안해요. 예, 들어올 때 지능 검사를 못 해갖고 채팅창이 조금 그랬어. 응.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국민연금이라는 게 유지가 되려면 지금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20, 30대가 일자리를 얻지 못하면 결국 지금 노인분들이 10년 뒤부터 받을 돈이 없는 거야. 국민연금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 젊은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월급의 5%를 국민연금으로 내는 거잖아. 월 소득의 5% 정도를 뭐 5%에서 8% 정도를 국민연금으로 내면 그 돈을 노인들이 받는 거야.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월급이 계속 오르지 않았어. 그 다음에 소위 대기업 노동자들의 월급은 2004년, 5년에 피크를 찍고 대량 명예퇴직을 시키면서 명예퇴직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퇴직을 시키잖아. 권고사직을 해갖고 막 집단적으로 노동자들이 쫓겨나고 그 다음에 그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웠잖아. 그래서 노동자들이 실제로 받는 임금의 양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야. 그건 다른 말로 국민소득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국민소득이 2004년에 비해서 2005년에 비해서 10년 만에 노동국민들의 소득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야. 그 절반으로 줄어드는 게 뭐냐? 소득세도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고 국민연금도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야. 내 말이 맞잖아. 안 그래? 2005년에 중산층의 기준이 연봉 5,600인가 6,200인가 그랬어요. 그게 가운데였다고. 그런데 지금 이명박 박근혜 시대의 중산층이 연봉 3천이잖아. 연봉 3천만 받아도 중산층이라고 얘기한다는 건 실제로 노동자들의 수입이 10년 전에 비해서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야. 그러면 절반으로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 비정규직을 만들어서 월급을 깎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일자리를 만들지 않고 기계화시키고 그래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국민연금을 못 내고 있는 거야. 지금 뭐 공무원 연금 문제 난리가 나고 그래서 노인들이 뭐 노인복지를 70세로 미룬다 어쩐다. 그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이게 대기업이 비정규직을 계속 늘리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에게 옛날에 8시간씩 정규직에 3번 3교대 했던 걸 비정규직 2교대로 바꿨잖아. 그래서 월급을 절반으로 줄였다고. 일은 줄지 않았는데 노동자 숫자가 줄었고 임금의 양이 줄은 거야.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양이 줄면 결국 미래를 위한 예비하는, 그러니까 저축하는 미래 저축이 줄어든다는 얘기고 그 직격탄은 10년 뒤에 노인들이 받는 거예요. 우리도 받는 거고 우리부터 내가 지금 47인데 내가 50대 후반 60대 후반 돼봐. 그럼 나도 노인연금 받아야 되는 시대야. 그때 누가 돈을 내냐고.
지금 20, 30대 애들이 그때 돈을 많이 벌어서 연금을 내고 있어야 되잖아. 지금 20, 30대가 다 놀고 있는데 무슨 수로 걔네들이 국민연금을 내겠어. 그러면 지금 우리 40, 50대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60, 70대 노인들도요. 지금부터 20년 뒤에는 내나 같은 문제를 겪게 돼. 괜찮아. 내가 집이 몇 채인데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집이 몇 년 동안 쓸모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아파트들 그거 몇 년 못 가요. 몇 년 못 가. 그리고 나는 전원주택 지을 거야. 전원주택들도 15년, 20년 되면 집이 낡어. 우리나라 건설이 요즘에 무슨 비싼 집 짓나? 오래가는 100년 가는 집 안 짓잖아요. 그럼 노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라는 것도 결국 우리 지금 60, 70대, 그러니까 50대, 그러니까 60대에서 70대 그 부자들이 갖고 있는 게 대부분 부동산 재산인데 그 부동산 재산의 한계가 온다는 거야. 지금 60, 70대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그 재산이 대체로 아파트이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 상가야. 그러면 그 상가도 지금 누군가 계속 상가에서 장사를 해야 월 수입이 들어오잖아. 근데 여러분도 아다시피 지금 상가들의 빈 사무실이 더 많잖아요. 그죠? 상가가 빈 데가 더 많어. 그 임대소득이 안 들어와. 박근혜가 경제를 살려주면 임대소득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된다고. 왜 노인들이 갖고 있는 상가의 임대소득이 안 늘어나느냐 하면 장사가 안 되거든. 소위 노인들이 갖고 있는 이 빌딩 건물, 그러니까 그 상가 건물들은 뭘 해야 돈이 돼? 누군가 거기서 장사를 해야 임대료를 받는 거야. 그러면 그 장사를 하는 사람이 돈을 벌어야 장사를 계속할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상가에서 장사를 하겠다는 사람이 돈을 못 벌어. 이유가 뭐냐? 그 상가에 와서 돈을 쓸 사람이 없는 거야. 왜? 옛날에 노동자들이 돈을 벌어서 연봉이 6, 7천 됐어. 그러면 3, 4천은 가족들의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 2, 3천은 썼단 말이야. 저축을 하거나 소비를 했어. 그러니까 노무현 때 가장 잘 됐던 게 요식업이었잖아요. 기억나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상가 가득 식당이었어. 그때 기억나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 돈 벌어가지고 노동자들이 월급을 많이 받고 그 돈으로 막 소비를 했기 때문에 제일 잘 나갔던 게 식당이었어. 그지? 그런데 지금 어때요? 그때 잘 나갔던 식당도 다 문 닫았잖아. 왜? 그 뒤에 이명박 때부터 전부 다 대량 해고, 정리해고가 대대적으로 일어나서 노동자들의 소득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서 딱 세금 내고 극빈자의 생활을 유지하는 비용만 남아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상가가 망하는 거예요. 상가가 임대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 좀 먹고 살만한 노인분들이 정말로 이 새누리당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지금 진지하게 고민할 때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60, 70대 먹고 살만한 노인들이 박근혜를 되게 세게 막 지지하고 있어요. 잘한다 이러면서 빨갱이 새끼들 다 없애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박근혜를 지지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임대소득이 줄어드는 거 박근혜가 칼춤을 쳐도 안 돼. 방법은 딱 하나야. 재벌들이 그 자기네들이 모든 이윤을, 그러니까 모든 돈을 자기네가 다 먹잖아. 그 구조를 깨서 중소기업에게 제값을 주고 중소기업 사장들이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임금을 주고 그래야 어르신들의 빌딩에 누가 장사하러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다 연관되어 있다니까? 내 말 맞아요, 틀려요? 지금 재벌들이 중소기업이 받아야 될 이윤을 지네가 완전히 독점하고 그 중소기업도 자기네 이윤은 줄일 수 없으니까 노동자들의 임금을 띄어먹어갖고 지네 이윤을 지키는 거란 말이야. 그로 인해서 결국 지금 먹고 살만한 노인분들도요. 내가 볼 때 10년 이후에는 정말 극빈자가 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지금 서구 내가 유럽도 많이 가보고 미국도 가봤잖아. 그들이 갖고 있었던 건물에 있는 상가들 많이 폐허가 됐어. 건물 상가들이 폐허가 많이 됐다고. 그럼 왜 그러겠어요? 그게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신자유주의자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줄어들면서 뭔가
건물들이 폐허가 되어가는 거야. 미국은 폐허가 된 건물들이 되게 많아. 미국이 황폐화된 데가 되게 많아. 그게 결국은 뭐 지금 그게 우리 노인분들의 10년 뒤에요. 예. 지금 우리 노인분들이 10년 뒤에 그렇게 여러분들의 건물은 폐허가 될 것이고, 지금 뭐 장사가 안 돼, 지금 임대가 안 나갔지만 10년 뒤에 나갈 것 같죠? 안 돼요. 10년 뒤에 장사가 되려면 지금 20, 30대 애들이 청년 실업 문제를 극복하고 정규직의 일자리를 얻어야 된다고. 그래서 정규직 일자리로 수입이 안정적으로 보장이 돼야 소비를 시작한단 말이야. 이게 모든 게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진지하게 우리 어르신들한테,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어르신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얘기야. 어르신들이 좀 더 살아보셨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또 고민되는 거. 우리 지금 60, 70대 어른들이 왜 무조건적인 박근혜를 지지하느냐. 그동안에 사실 너무나 이분들이 살아오는 과정이 힘들었어. 지금 70세 어르신이 태어난 게 50세라고, 50년이라고. 전쟁 중에 태어나. 그리고 전쟁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전쟁의 그 전쟁 이후에 극단적 가난,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무서웠겠어. 4.19 혁명, 그 다음에 민주화운동, 군부독재, 그 과정에서 젊고 똘똘한 애들이 막 총 맞아 죽고, 고문당해 죽고, 사형당하고, 그런 걸 본 분들이야. 그러니까 지금 60대 이상, 그러니까 70대 어르신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분들은 제발 사회가 안정되길 바라는 거야. 더 이상 분란이 없고, 좀, 사회가 좀 조용했으면 좋겠다. 그걸 바라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 60, 70대 어르신들, 그러니까 7, 80대 어르신들, 다 이제 그분들이 바라시는 안정적 사회가요. 지금처럼 이 돈 권력, 재벌 권력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라를 운영하면 앞으로 5년, 10년 안에 더 극심한 사회 혼란이 올 수밖에 없어요. 미국의 폭동 뉴스 봤죠? 막 유럽의 폭동 뉴스 봤죠? 그런 폭동들이 왜 일어나겠냐고. 젊은이들이 먹고 살 수가 없는 상황이 계속되니까 폭동이 일어나는 거야. 그럼 폭동이 일어나면 어떡하겠어. 부자들부터 약탈한단 말이야. 먹고 살만한 사람들을 약탈한다고. 예. 그러니 지금 우리 사회의 보수 세력이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때예요. 자신이 나는 먹고 살만한 보수다라는 분들 있잖아. 그분들이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이 무슨 장사를 해서 그래도 나는 연소득 1, 2억은 돼. 나는 먹고 살만해. 여러분의 1, 2억 소득이 그 장사에서 먹고 사는 소득, 그거 오래 못 가요. 여러분 그 아웃백이라는 식당 아세요? 아웃백이라는 식당이 있었어. 그게 옛날에 90년대 후반에 처음 들어왔는데, 9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 90년대 후반에 들어왔는데, 그때 그게 굉장히 인기를 얻은 이유가 스테이크 하나가 2만원 돈 가까이 주는데 2인분이었어. 2인분을 그렇게 굉장히 많은 양, 그러니까 미국인의 1인분을 우리나라에서 한 2, 3인분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게 되게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식당 중에 아주 비싼 그 식당으로 생존했던 아웃백이 지금 망하고 있어. 그거 알죠? 스테이크 전문점 아웃백이 망하고 있다고. 지금 절반 가까이 문을 닫았어요. 예. 왜? 그런 데에서 그러니까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중산층의 미래야. 지금 여러분들이, 아유, 나는 그래도 연소득 얼마는 돼. 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의 소득이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아요? 아유, 나는 그래도 골프채 팔아서 잘 먹고 잘 살아. 지금 골프장도 지금 많이 문 닫고 있는 거 알죠? 골프장 장사 안 된다는 거. 골프 칠 수 있는, 옛날에는 조그마했자면 사장님이고 골프 쳤어. 지금 사장님들이 많이 줄어가지고, 잘 나가는 음식점 사장들도 골프 많이 쳤잖아. 지금은 골프 많이 못 쳐요. 골프장에 낸 정치인들밖에 없어. 공무원 정치인밖에 없다고. 재벌들하고. 그 사람들 칠 수 있는 골프장, 그 사람들 늘 새 골프장으로 가.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저 가난한 것들, 천박하고 가난한 서민들한테 관심을 안 가진 사람들, 당신들이 10년 뒤에
그 뭐라 하나 부메랑을 맞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예. 정말 그 우리나라에 소위 나는 그래도 먹고 살만해 라는 사람들이 지금 이 사회를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고, 지금 정말로 이 정치가 잘못된 그 효과가, 여러분은 여전히 잘 먹고 잘 살 것 같죠? 여러분이 가진 아파트들, 내가 볼 때 10년 지나면 그 아파트들이 아무도 들어오려는 사람이 없어. 그렇잖아. 누가 그걸 들어와서 살겠어. 그 비싼 걸. 아파트가 20년 지나면 그거 낡잖아요. 낡아서 임대도 안 돼. 그 누가 그걸 사겠어. 지금 부동산 많이 갖고 있다고 떵떵거리면서 박근혜 만세 했던 할아버지 할머니 잘 생각해 보세요. 아유, 난 내가 상가가 몇 갠데, 내가 상가 건물에서 들어오는 임대 수입만 해도 야 뭐 몇십억이야. 그거 몇 년이나 갈 것 같아요. 어? 뭐 이렇게 강남의 빌딩, 아니 그 20년 되면 그 빌딩도 낡어.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갖고 있는 그 빌딩 20년 뒤면 낡는다고. 그동안에 갈아타면 되지. 그 갈아타기가 쉽겠어요? 그때 재벌들이 여전히 자기네들의 지네들만 건물을 지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고. 우리 인류가 같이 공존하지 않으면 실제로 모두가 다 같이 가는 비정규직의 문제, 노인 문제 아닌 게 아니야. 지금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문제, 그거 노인 문제예요. 10년 뒤 여러분의 소득이 사라져. 청년 실업 문제, 노인하고 무관한 문제 아니야. 지금 20, 30대 애들이 계속 40, 50대 백수가 되어가면 온 국민이 굶어 죽는 거야. 그리고 노인분들, 그러니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때 40, 50대가 뭐 배달하고 있겠지. 그때 노인분들은 이제 소득이 없는 거야. 왜 보편적 복지가 잘 된 나라, 왜 노인 복지가 중요한 나라여야 하는가, 이걸 우리가 잘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청년이 살아야 미래가 있다. 우리 지금 뭐 50대 이상의 어른들은 청년 실업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당장 내 발등만 생각하니까. 그런데 청년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실직 상태로 오래되면 온 나라가 빈곤해지는 게 정말 순식간이에요. 옛날에 2004년에 그 국민연금에 대해서 막 국민연금 무용론이 나왔을 때 그 국민연금의 구조에 대해서 김근태 의원이 막 공부를 했단 말이야. 그때 이제 김근태 의원이 공부하고 이제 남은 자료들 그런 거 이제 폐기하라고 그럴 때 내가 몰래 봤단 말이야. 보니까 구조가 그래. 그래서 이게 그래서 그 당시에 김근태 의원이 아이들을 많이 낳아야 된다. 출산율을 높여야 된다. 그 얘기를 계속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생각하면 도대체 노인 복지 문제하고 출산율이 무슨 관계냐? 너무 밀접한 관계였던 거야. 이미 선진국에서는 그게 발견이 돼 있었던 거지. 우리만 몰랐던 거야. 출산율이 낮은 문제. 지금 중국은 굉장히 이미 중국은 수십 년 동안 그게 문제였던 거야. 무슨 얘기냐? 한 입으로 6입. 그러니까 한 몸에 6입이라 6주머니란 말이 있대.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 그러니까 중국의 그 한족 정책, 인구 정책이 중국의 90 몇 프로를 차지하는 97%인가를 차지하는 그 한족은 아이를 하나만 낳아야 된다. 그랬잖아. 그래갖고 엄마 아빠가 만나서 애를 하나를 낳아. 그런데 이 엄마 아빠에게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래서 할머니 넷, 엄마 아빠까지 6 노인을 아이 하나가 부양해야 된다. 그게 중국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미래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그 한족의 인구 정책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고민도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지금 중국이 세계적인 절대 강자가 된 이유가 뭐냐면 인구야, 인구. 인구 이퀄 소비 능력이기 때문에, 인구가 곧 소비 능력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G2, 지금 미국은요, G2 아니에요. 옛날에는 미국하고 중국이 강대국이라 했잖아. 근데 이제는 그것도 아니야. G1의 시기대로 가고 있어. 중국이 제일 잘 나가. 중국이 제일 잘 나가는 이유가 뭐냐? 중국의 소비 능력이야.
중국의 소비 능력. 인구가 1억이 되면 온 국민이 그 1억의 인구가 생산을 해서 서로 먹고 살 수 있는 기본이 된대. 중국이 15억이잖아. 그러니까 그 중국의 인구 15억 중에 먹고 살 만한 사람이 3억이야. 그러면 그 3억의 인구가 먹고 살 만하다는 얘기는 그래서 15억이 지금 다 같이 먹고 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중국이 지금 G1의 시대로 가고 있다고. 그 중국하고 인도가 또 차이가 있는데 중국은 공산주의를 경험하면서 저 시골 깡촌에까지 교육을 시켰어. 공산주의 시대에 시골 깡촌에까지 의무교육을 시킨 거야. 그런데 인도는 교육을 시키지 않았어. 그래서 인도에는 그 글을 읽는 사람이 인구의 몇 프로가 안 돼. 인도 사람들이 글을 읽고 공부한 사람이 인구의 몇 프로가 안 되는데 10%가 안 된가 그래. 그런데 중국은 적어도 그 인구가 이 공산주의 시대 때 의무교육을 다 공부했기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이 되는 거야. 그걸 바탕으로 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서 막 도로 건설을 해. 도로 건설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자동차 공장들이 중국에 와가지고 막 공장을 짓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 가면요. 전부 다 벤츠 타. 벤츠, 아우디, 그 다음에 뭐지? 우리나라도 많이 들어와 있는 건데. 하여튼 그 외제차가 베이징에 그냥 깔려 있어. 그러니까 이게 베이징이 우리가 작은 도시인 줄 아는데, 폭스바겐 엄청 많어. 중국 그냥 발에 채이는 게 폭스바겐이야. BMW, 폭스바겐, 아우디 이런 게 그냥 발에 채여. 길에 그냥 깔렸어. 그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베이징은 요만하지만 요걸 4등분 해갖고 크게 그 주변에 4개의 구가 또 연결이 돼. 그래갖고 그 4개의 큰 구에 또 인구가 많잖아. 그런 사람들이 자동차를 이렇게 타기 시작하면서 자동차 산업이 급성장을 하는 거야. 세계 철강 값이 올라간 게 중국에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그렇더라니까. 근데 중국 가면 깜짝 놀랐잖아. 중국 사람들 차를 엄청 많이 타. 그것도 이 베이징 주변은 전부 다 그런 비싼 차를. 그런 게 전부 다 차이점이 있다면 한쪽 궁뎅이에 한문이 써 있어. 그러니까 진짜 외국에서 수입한 차는 한문이 궁뎅이 없고 중국에서 만든 차는 궁뎅이에 한문이 있단 말이야. 그 명차들을 중국에서 만들면서 중국이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을 온전히 습득한 거야. 이제 한국의 자동차 시대는 가는 거야, 이제. 한국에서 지금 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시대는 이제 가는 거라고. 지금 중국이 그렇게 많은 오래된 전통 있는 외제 유럽 자동차를 중국에서 그렇게 많이 생산했어. 그 자동차 생산 기술이 다 온전히 중국 것이 된 거야. 그러면 지금 뭐 자동차를 미국에 제일 많이 수출한다. 내가 볼 때 지금 그 팔리는 자동차 숫자가 미국보다 중국이 더 많을 거야. 내가 구체적으로 안 세봤지만 왜냐? 미국은요. 생각보다 새 자동차 많이 안 사. 미국도 이미 여러분 그 비정상회담 봤어요? 예. 비정상회담을 보면 타일러가 비서서 집 사는 거 막 펄펄 뛰면서 반대하잖아. 그게 왜 그러냐? 미국이 2007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걸로 미국의 서민들이 쫄딱 망했어. 전부 다 집에서 쫓겨났단 말이야. 그게 전부 다 집담보 대출을 받아가지고 막 소비를 했다고. 그때는 소비가 미덕이라면서 막 소비를 시켰어. 국가에서 막 소비를 막 권장했어. 무슨 드라마들에서도 날마다 파티하고 그냥 막 그 소비에 쩔어 있는 나라를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그런 파티 같은 소비는 재생산이 안 되는 소비야. 그래서 미국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2007년 이후로 그 집담보대출을 다 못 갚은 거예요. 그래갖고 집담보대출을 못 갚아가지고 전부 다 집을 뺏겼어. 집을 그냥 은행에다 맡기고 도망가 버린 거야.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소위 홈리스가 되게 많아. 홈리스인데 어디서 사냐? 차에서 살아. 차에서 사는 홈리스들이 되게 많은 거야. 그래서 차에서 살면서 식당 같은 데서 점원하고 이런단 말이야. 그런데 그 식당들도 많이 사라지는 거야.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에서도 그런 집단 해고가 많이 일어나고 일자리를 잃어버린 실직 상태, 소비 능력이 상실하는 거지.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서 저기 누구니 타일러가 빚어서 집 사는 거에는 아주 그냥 펄펄 뛰면서 반대를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해요. 우리나라의 매우 심각한 문제가 이 대출. 지금 대부분의 우리 서울에서도 아마 대출 없는 아파트가 몇 퍼센트일까? 현재 서울에서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대출 없이 집 산 사람이 몇 퍼센트겠냐고. 내가 볼 땐 10%가 안 될걸? 지금 현존하는 아파트들 중에 대출금 없이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가 난 안 된다고 보고, 대부분은 또 전세나 전세 사는 사람들 전세가 없잖아. 다 월세지. 그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대출 이자가 1%가 올라가면 지금 막 빚어서 집 사라고 막 박근혜가 막 저기 쪼아가지고 사람들이 박근혜 시대에 막 대출 얻어갖고 집을 샀단 말이야. 대출 이자가 1%가 올라가면 그 서민들이 져야 되는 이자 부담이 7조 원이래. 7조 몇천억이래. 7조 몇천억을 대출 이자로 다 써야 돼. 그만큼 소비가 위축되겠죠? 그러면 그만큼 자영업이 망한다는 거야. 소비산업이 망한다는 거야. 아유, 뭐 나는 서비스업에 저기 종사해서 잘 살아. 서비스업이 망한다는 거야. 서비스업이 제일 먼저 타격받아요. 소비 능력이 줄어들면. 우리는 지금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지금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 사실 지금 우리가 이제 새누리당이 내년에 압승하겠죠. 새누리당이 이런 경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을까요? 물론 지금은 야당이 하도 지랄연병하고 야당이 욕을 다 들어먹고 있기 때문에 무난히 새누리당이 내년에 집권한다고 봐야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새누리당이 이런 경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느냐고. 빚어서 집사라는 박근혜 정부야. 이명박 때 나라 말아먹은 사람이 지금 자원외교로 나라 말아먹고 지금 박근혜 정부 경제수장해. 그럼 이명박 때 나라 말아먹은 강만수와 그 경제팀이 김영삼 때 IMF 불러온 애들이야. 지금 새누리당 애들은 나라 경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 그나마 김대중 노무현이 그 IMF를 극복하고 그 다음에 소위 경제를 성장시켜서 세계 선진국 규모로 불러일으켰는데 그게 이명박 박근혜 시대 들어서서 순위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순위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소비능력 상실하고 이건 일치되어 있는 거야. 소비능력 상실은 어디서 오는 거야? 이명박 때부터 단행된 대규모 정리해고. 대규모 정리해고 때문에 국민의 소비능력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었고 그래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제일 먼저 망했고 이제 차차 서비스업들이 망해가는 거야. 이걸 우리는 이 여자 개념 없대. 미안해. 내 방송이 개념 없는 방송으로 들려서 진짜 미안해. 미안하다. 내가 또 들어올 때 그 네 수준에 맞게 못 들어오게 했어야 됐는데 어떡하니 이렇게 개념 없는 방송을 보게 해서 진짜 미안하다. 가서 개념찬 방송 봐. 또 내 눈에 띄면 뒤져.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요. 우리가 진짜 진지하게 이 방송 왜 봄? 너는 왜 봐? 이 방송 왜 보는지 궁금해? 너는 왜 봐? 아니 지금 바깥에 이쁜 여비제이 방송 안 하나? 아니 이 시간에 왜 마음에도 안 드는 방송을 보면서 그래? 제발 부탁이니까 좀 나가! 나가갖고 네가 원하는 방송을 봐. 게임 방송도 많고 그 재밌는 방송이 세고 셌는데 왜 이 방에 와서 이 방송 왜 봄? 그리고 왜 앉아있냐 너는? 막 시간이 덤벼? 너 나의 매력에 빠졌구나? 처음에 딱 미끄러져서 들어왔는데 못 나가겠지. 말이 끝나야 나가는데 나갈 수가 없지. 그래가지고 너 계속 여기서 계속 이제 들이대면서 나한테 관심 받고 싶어서 야 27년 전에 교실 맨 뒷자리에 앉아갖고 흥치책 그러면서 나한테 관심 끌었던 남자 지금 우리 집에 산다? 개고생하면서 살아. 너도 그 꼴 나고 싶어? 미친놈. 예. 노래 하나 들을까요? 예. 재밌게 봐놓고 추천하는 인간들아, 너희들이 새반스를 입고 녹색 설사를 할지어다. 생전 처음으로 사랑하는 그 그녀 혹은 그놈과 분가분가 할 때
녹색 설사를 할지어다. 추천 안 하면 녹색 설사의 저주를 받게 될 거야. 자,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진짜 진지하게 앞으로 벌어질 경제 상황, 그 이 비정규직 문제와 청년 실업 문제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거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야, 나는 의사야. 나는 성형외과 의사 할 거야. 성형외과 의사도 돈 내고 수술할 사람이 있어야지 되는 거잖아. 요즘에 성형외과 의사들 중국으로 많이 간다더만. 그 격정 말린가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의사들도 먹고 살기 어려워졌어. 성형외과가 한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갔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성형수술이 잘 안 되는 거야. 왜? 정글 말리. 미안해요. 안 되는 거야. 왜? 돈을 버는 사람이 없으니까. 외모에다가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경제 능력을 가진 젊은 애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성형외과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중국으로 이 성형외과가 많이 옮기고 있대요. 아예 중국에서 우리나라 의사들을 그 팀을 딱 짜가지고 데리고 가는 거야. 그래서 한국의 그 양방의학을 중국에다 이제 그 병원을 지어가지고 병원을 수입하는데, 그게 보니까 우리나라에도요 의사들한테 몇 년 전에 유행한 방식인데, 이게 그 브로커들이 의대를 막 졸업한 사람들을 꼬셔. 왜냐면 의사 한 사람당 대출을 3억인가 4억을 받을 수 있어. 병원을 열 수 있는. 그래갖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그랬어. 그래갖고 의사 한 4명을 꼬셔가지고 4억씩 대출을 받게 하는 거야. 그래갖고 그 4억으로 16억짜리 건물을 지어. 그 다음에 그 의사들한테는 월급을 주는 거야. 그러면서 월급을 주면서 월급을 많이 안 줘. 뭐라고 그러냐? 대출금 갚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의사들이 또 이 계산을 잘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 의사들이 그 브로커들한테 완전 노예가 되는 거야. 의사 노예. 그게 우리나라에서 한 10년 전에 유행한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대형 병원들, 중급 병원들이 다 그랬단 말이야. 지금 그 방법으로 중국에 가서 그 브로커들이 한국 의사들을 꼬셔가지고 중국에 가서 그 방법을 써. 근데 이게 공부만 하던 사람들은 돈 계산을 잘 못해. 그래갖고 그렇게 브로커들한테 노예처럼 그 고생하는 의사들이 많아요. 좌우지간. 그래서 지금 우리 우리 국민들이 진짜 진지하게 우리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 그 세계 선진국이라고 얘기했던 나라들, 지금 영국의 서민들도요 굉장히 가난해요. 영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 나라인 거 알죠? 왜? 영국이 전 세계에서 금융자본이 제일 많아. 그래서 영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금융자본이 많은 나라이지만 영국의 서민들은 굉장히 가난해. 그러면서 영국도 계속해서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야. 경제가 어려워진 이유가 서민들의 소비 능력이 상실됐기 때문이야. 영국의 서민들도 그래서 옷도 안 사 입고, 유럽 사람들을 가서 보니까 옷이 다 낡았어. 유럽 사람들이요 막 새 옷 사 입고 그러질 않아. 수십 년 된 옷을 그냥 입어. 소비를 안 하는 거야. 건물도 옛날 그대로 그냥 살고. 그러니까 뭔가 생기가 없어. 유럽에 가서 딱 느낀 건 뭐냐? 생기가 없어. 생기가. 뭔가 살아 움직인다라는 그런 게 없어. 내가 가본 해외가 유럽하고 미국하고 중국을 가봤는데, 그나마 가장 생기가 넘쳤던 게 중국이었어. 중국은 이제 막 산업화 열풍이 부는 거지. 그래서 이제 뭔가 막 들썩들썩하고 뭔가 새로 지어지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결국 그 산업화의 끝, 지금 우리 서울의 모습, 중국도 20, 30년 뒤에는 그런 모습이 생길 수밖에 없어. 지금 우리보다 먼저 산업화됐던 유럽의 그 죽어가는 모습이 미국에도 드러나는 거 아니야. 미국도 지금 거의 옛날 도시들은 다 죽었어. 그치? 지금 이제 우리나라나 일본이 그 뒤야. 유럽과 미국의 뒤를 이어서 지금 죽어가는 거야. 일본도 지금 서민들이 굉장히 가난해요. 그거 알죠? 일본 서민들의 모습, 우리나라 서민들의 모습 점점 가난해지고 있는데, 이 모든 현상이 언제 시작돼? 91년부터 시작돼. 왜? 91년도에 신자유주의가 세계를 지배하게 되면서 대자본이 그 금융자본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면서, 금융자본은 돈 놓고 돈 먹기야. 얘네들은 공장을 짓지 않아. 제조업에 투자하지 않아. 오로지 주식에만 투자하는 거야.
그래서 멀쩡한 회사를 사가지고 쪼개 팔고, 그걸 유명한 말로 M&A. M&A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나라도 IMF 때 되게 유행했잖아. M&A라는 게. 그게 뭔데, 멀쩡한 회사를 사가지고 쪼개가지고 파는 거야. 근데 어떻게 쪼개느냐. 대부분 이제 가령 이제 대기업 있어. 이번에 우리 펜테큐리텔 오늘 이제 파산 신청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 스카이 배가 만들고 그랬던 데잖아. 그 펜테큐리텔이 이제 망하는데 그 펜테겐큐리텔에 관계된 노동자가 7만 명이래. 그 얘기 들었어요? 그 펜테겐큐리텔을 만들기 위해서 부품을 만드는 그런 공장들, 그게 몇만 명이래. 중소기업체에 영향을 미치는 게 몇만 명이라는 거야. 그 몇만 명의 노동자의 가족까지 따지면 펜테겐큐리텔 하나가 문을 닫았을 때 8만 명?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있는 거야. 그 M&A라는 게 기업 합병이라는 건데, 그 기업 합병이라는 게 뭐냐? 막 기업을 인수를 해가지고 돈 되는 거는 비싸게 팔아먹고 돈이 안 되는 건 도산시켜버리고, 그거 다 M&A라 그랬어. 그게 M&A야. 자본으로 기업을 쪼개는 거. 그래서 기업을 그 당시 경쟁력 있게 만들겠다. 구조조정이라 하잖아. 구조조정을 하겠다 그러면서 인수합병이라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돈 되는 건 인수해. 근데 돈이 안 되는 건 도산시켜. 그래서 그때 중소기업이 다 망한 거야. 그러니까 대기업 하나를, 가령 스카이라는 회사 하나에 딸려있는 중소업체들, 그러면 이 대자본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야, 이 중소업체는 8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지만 이거 돈이 안 돼. 죽여. 8만 명을 실업자로 만드는 거야. 그리고 펜테겐큐리텔의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만 딱 가져가는 거야. 그런 식으로 금융자본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게 20년이 온 거야. 91년부터 25년 동안 세계가 그렇게 운영이 됐어. 그 결과 전 세계의 노동자들은 가난해졌고, 서민들이 소비 능력을 상실했고, 그래서 전 세계 생산 능력이 사라진 거야. 그러면서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아프리카에 누구는 지금도 굶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를 주세요. 막 이러면서 이제 기부하라고 막 방송 나오잖아요. 아프리카가 왜 그렇게 가난한지 아세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가난하냐? 소위 선진국에서 금지된 공장, 독극물을 배출해서 금지된 공장들, 그게 다 아프리카로 갔어. 유럽에서 이 공장은 독극물을 배출해서 환경을 오염시킨다. 그런 공장들을요, 전부 다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옮겨서 지은 거야. 미국도 그렇고. 미국은 남아메리카에다 그런 공장을 짓고, 유럽은 아프리카에다 지은 거야. 그래서 아프리카의 환경이 파괴가 된 거야.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 없게 된 거야. 이 라틴 아메리카도 마찬가지야. 미국이 그 독극물을 생산하는 반환경적인 공장들을 라틴 아메리카에다 지은 거야. 특히 이런 군부 독재 국가들에게 그 군부 독재자 아가리에다 쳐놓고 거기에다가 그런 치명적인 공장들을 지은 거야. 그래서 문제는 전 세계의 환경이 이제 파괴되는 거잖아. 결국 잘 나가는 선진국 최고 부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연환경을 망가뜨렸는데, 자연환경을 망가뜨리니까 망가진 이 자연은 뭐가 있어? 복원 능력이 있어. 그래서 이 자연이 망가지면 자연을 복구하기 위해서 천재지변이라는 거야. 우리가 볼 땐 천재지변인데 그게 자연을 복구하기 위한 자연의 노력이래요. 서양학자들은 요즘 그렇게 얘기해. 가령 토네이도 이런 게 일어나면 재앙이라고 그러지만 토네이도 같은 것들이 소위 이렇게 태풍도 마찬가지잖아. 태풍이 일어나고 토네이도가 일어나고 이래서 결국은 그 오염되어 있는 환경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야. 그 속에 인간들의 욕심의 산물들이 무너지니까 우리는 재앙이라고 그러지만 그건 자연의 복원 능력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결국 이 자본의 욕심이 환경을 파괴하고 인간관계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부 다 같이 전 세계가 좀비의 길로 가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진지하게 고민하자. 솔직히 있잖아요. 계속해서 그 국정원 직원들은 돌아다니면서 이 아줌마 좌파예요 우파예요 물어봐. 보수예요 진보예요 자꾸 물어봐. 그래서 보수하고 진보하고 이간질 시켜가지고 계속 갈등을 부추기는 거야. 친노예요 호남이에요, 이 아줌마 전라도예요 친노예요.
계속 갈등을 부추겨서 계속 싸우는 거야. 여자예요, 남자예요. 이 새끼야 눈깔이 삐었냐. 씨. 미안하긴 해. 역캠 순서대로 딱 내려오다가 나를 보면 당황하지? 미안해. 생물학적 여자야? 좌우지간. 계속해서 국민들을 성별로 대결시키고 그 다음에 세대별로 대결시키고 보수 진보로 대결시켜서 끊임없이 갈등하게 만들어. 왜? 끊임없이 갈등을 해야 99%가 뭉쳐서 1%의 부자들에게 맞서지 못하니까 그걸 위해서 정신적으로 분열시키려는 공작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보수 진보 뭐 여당 야당 남자 여자 노인 젊은이 막 이렇게 다 갈라져갖고 쌈박질 하고 있는 거야. 친노 호남 막 이러면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갈등하고 싸워서 누구만 좋을까? 우리 진지하게 진짜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 뭐 내년에 총선 후년에 대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대로 계속 가면 우리 인류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대로 가면 인류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 가난을 비관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착한 사람들은 자살을 해. 자, 그런데 그렇게 가난을 비관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작심을 해. 우리가 이대로 죽지 않겠다. 다 죽이고 죽겠다. 그럼 어떡할 거냐고. 그 80년대, 90년대 유명했던 게 지존파하고 뭐 막가파하고 몇 개 있었잖아. 잔혹범죄자들. 그들이 누구였느냐 하면 70년대, 80년대, 그러니까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의 산업화 과정에서 60년대부터 80년대 30년 동안의 산업화 과정에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 복지라고 얘기할 만한 게 없었어. 복지라는 게 없는 상태에서 가난한 집 아이들이 정말로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자라서 그들이 쌓인 그 뭐라 그러나 분노 이걸 유산계급에게 그 보복했던 거 아니야. 그래서 외제차를 탄 여자를 데려다 윤관을 하고 토막살이 하고 시체를 먹고 막 그랬다고. 그게 무슨 파야.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게 바로 뭐냐면 지금은